결국 우리 몸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할 뿐 아니라 네. 스스로 네, 조절하는 기능도 갖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 면에서 보면 네. 이제 먹는 것 중에 네. 단식, 뭐 간헐적 단식 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 뭐 아침 식사 안 하는 게 좋다, 하루 네. 두 끼가 좋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팝스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현대 사회에서는 뭐 영양학적으로도 뭐 그지 두 끼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배출과 호메시스의 관점까지 고려한다면은 더 이상 이 세끼 식사라는 어떤 고정관념에 이제 매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두 끼냐 세 끼냐 뭐 이걸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대원칙이 있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는 대원칙은 뭐냐면은 첫째, 먹을 때는 확실히 먹고 먹지 않을 때는 확실히 먹지 않는다. 먹지 않은 기간이 길어지면 그게 바로 간헐적 단식이죠, 그죠? 간식 같은 게 안 좋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먹을 때는 가능한 한 자연 음식으로 먹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능한 한 저녁은 일찍 끝내야 된다. 이 세 가지만 지켜주면요, 뭐 세 끼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세 끼 먹고 두 끼 먹어도 편한 사람은 두 끼 먹고 그렇게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이제 호메시스 작동 방법 중에서 파이토케미칼, 이걸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해 설명해 주셨는데 파이토케미칼이 뭐고 이게 어떻게 여기에 또 관련되는지. 파이토케미칼은 말 그대로 식물이 만들어내는 화물질이라는 뜻이고, 식물의 뭐 색깔, 뭐 향, 뭐 이런 거 만드는 성분이죠, 그죠? 그런데 이 식물이 파이토케미칼을 만드는 이유가 뭐 인간들 먹고 건강해지라고 만드는 게 아니고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이토케미칼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자신을 공격하는 곤충, 미생물 이런 거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산림욕장에 가면 많다고 하는 피톤치드, 파이토사이드, 식물이 만드는 죽이는 성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특정한 파이토케미칼들이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그 정도 용량에서는 우리 몸에서 일종의 호메시스를 작동시키는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파이토케미칼들이 살충제 성분이 독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웬만큼 먹어도 괜찮다.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자연이 만들어내는 그런 파이토케미칼하고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공 합성화학물하고는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둘 다 특정 영역에서는 호메시스 영역이 있고 특정 영역에서는 독성을 보여요. 그런데 자연이 만든 파이토케미칼들은 인간, 소위 동물하고 식물의 상호 진화 과정 중에, 그리고 인간 진화 과정 중에 우리가 끊임없이 노출됐던 거거든요. 그런 종류들은 기본적으로 호메시스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진짜 내가 죽겠다고 작정하지 않는 하에는 그게 독성으로 넘어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전한 호메시스라고 부르죠. 물론 이제 독초라는 게 있긴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조심해야 되는. 네, 당연하게 그건 조심해야 되고, 사실은 이 파이토케미칼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들, 토마토에 뭐 베타카로틴이 많다, 뭐 마늘에 알리신이 많다, 강황에 커큐민이 많다, 이런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들 중에 포함된 그런 성분이죠.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한 그런 식물은 어떤 거가 있어요? 구체적인 어떤 식물 종류보다도요, 똑같은 품종이라 하더라도 이 야생에서 막 다른 생명체하고 격렬한 전투를 벌이면서 자란 그런 식품들 있죠. 이러한 식품들이 인간들이 그 농약 주고 비료 주고 이렇게 키운 그런 식물보다 훨씬 더 파이토케미칼 양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이토케미칼 양을 엄청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야생에서 키운 식물일수록 파이토케미칼 양이 많다. 그것도 이제 대원칙이에요. 사람도 야생에서 커야지 더 그렇죠. 든든한 거 비슷하네요. 예. 우리가 그전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상식들을 많이 이렇게 수정해 주셔서 좀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그 밖에 호메시스를 작동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말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덧붙여 주세요. 뭐 간헐적 단식도 중요하고 파이토케미칼도 뭐 중요하고 한데요. 사실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모든 요인은 호메시스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아까 제가 그 운동이 배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운동은 호메시스를 작동하는데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배출을 위한 운동은 움직임 그 자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신체를 많이 움직이고 이런 게 이제 중요한데, 호메시스를 작동하기 위한
하는 운동은 좀 더 내 몸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필요하죠. 뭐 그 외에도 이 온도 변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소위 뭐 목욕탕에 가면은 막 냉수욕하고 사우나 이용하고 냉온욕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도 다 호메시스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내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내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호메시스가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간헐적이어야 된다. 아주 장기적이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결국은 내가 계속 경험하다 보면요, 내 몸이 적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정도면, 이 정도 운동하면 내가 스트레스였는데 이제 뭐 나한테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간헐적이어야 된다는 건 뭐 예를 들어 냉온욕도 매번 하면 안 된다. 자, 가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가 뭐 냉온욕 같은 거는 막 10시간씩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단기간 하고 휴식 시간이 필요하죠. 그 휴식 시간 동안에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유지 보수 기간이 최적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해도 막 운동 막 너무 막 아침 저녁으로 뭐 하루 종일 운동하는 거는 중독이에요. 위험해요. 그렇지만은 운동을 하고 우리가 적절한 시간을 충분히 휴식을 해주면은 그때 그 스트레스 신호를 받아서 내 몸이 휴식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돌아가는 거예요. 식이섬유 이제 설명하시면서 현미 강조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식이섬유가 이 담즙으로 나온 이라는 팝스 같은 물질을 흡착해서 대변으로 이제 끌고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그 식이섬유는 뭐 수많은 식물성 식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성분이고, 그 구체적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특히 현미, 뭐 그리고 통밀 같은 통곡물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이런 팝스 같은 물질에 대한 흡착력이 훨씬 더 강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식이섬유는 다당류 탄수화물이거든요. 통곡물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그 식이섬유는 지용성 페놀 중합체 형태예요. 그래서 똑같은 지용성 물질을 훨씬 더 흡착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잡아가지고 대변으로 끌고 나올 수가 있어요. 막 이빨이 부실해서 나는 현미를 잘 씹을 수가 없어. 혹은 성격이 급해가 나는 뭐 하여튼 빨리빨리 먹어야 돼. 이런 사람들은 사실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현미를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역시 다양한 식물성 식품 안에 있는 식이섬유를 섭취함으로써 역시 그걸 대신할 수 있다고 보죠. 현미가 너무 안 맞으면 굳이 억지로.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이제 GMO, 비타민, 소금, 이런 일상 속의 여러 가지 물질들 우리 먹기 섭취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걱정도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그냥 대원칙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영양제와 관련해서는 영양제가 건강한 음식이 하는 역할을 대신할 거다.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이 소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그 WHO에서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루 5g 미만으로 섭취하라고 하거든요. 이건 넌센스에 가깝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GMO를 얘기할 때도 GMO 그 자체보다는 이 GMO를 키울 때 사용하는 제초제가 있거든요. 그게 더 사실은 심각한 문제다. 이 정도 있고요. 또 감염병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현재 사람들이 감염병에 대한 좀 19세기적 패러다임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미생물, 뭐 바이러스 이런 거는 무조건 피하고 박멸하는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건강한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미생물에 끊임없이 노출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미생물이요, 호메시스를 유도하는 요인이에요, 역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우리 지방 조직 속에 아주 다양한 유해화학 물질이 저장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특히 어떤 사람한테 중요한가 하면요, 살 빼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사람들은 살 빼는 거는 무조건 빨리 많이 빼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화학물질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기간에 살을 확 빼고 나면요, 이 지방 조직에 축적돼 있던 그 팝스 같은 물질들이 왕창 혈중으로 나오거든요. 혈중으로 나와요? 몸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네, 혈중으로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대변으로 나가는 것들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을 빼고자 하시는 분은 가능한 한 천천히 요요 없이 전공복으로 빼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빼면 그 화학물질들이 빠져나가요.
빼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배출에 집중하는 생활 습관을 접목을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전공법으로 살을 빼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요가 올 가능성도 줄어들죠. 예. 영양제 말씀하셨는데 네. 진짜 저도 선물 많이 받거든요. 네. 비타민제, 미네랄제 이런 거 안 먹는 게 좋아요? 내가 특정 영양 성분이 부족하다 이런 사람들은 먹으면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일상적으로 매일같이 먹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은 그냥 부족한 거는 채우는 거 맞다. 그렇지만은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영양제가 음식을 대신한다고 그런 식의 결정은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소금은 흔히 너무 짜게 먹어서 위암 이런 발생이 있다 하는데 아까 그 말씀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인류가 사실 진화 과정 중에서 굉장히 다양한 자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생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산업 사회가 오기 전까지는 그 지역마다 사실 조달 가능한 식품이 정말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용량의 소금에 적응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초기에는 하여튼 말씀하신 것 같이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 뭐 심혈관계 질환이 높아진다, 그리고 뭐 위암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연구가 진행되면서 그게 막 뒤집히고 있어요. 너무 많은 것도 해롭지만 너무 작은 것도 해롭다. 여기에도 이제 중용 중도의 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소금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도 좀 버리고 싱거운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건강한 음식이다. 왜 싱겁게 먹으려고 막 너무 맛이 없어. 난 막 내 입맛에 너무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막 그냥 아주 막 스트레스에 그냥 쌓여가지고 그렇게 싱거운 음식에 집착하는 것보다 아주 약간의 어떤 소금을 첨가함으로써 음식 맛이 사실은 굉장히 변하거든요. 그렇게 건강한 음식을 즐겁게 먹는 게 더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주장하죠. 물론 그런데 싱겁게 먹는 게 중요한 일부 환자들은 있어요. 환자들, 뭐 신장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미 고혈압이 있는 환자들은 소금을 작게 먹으면 도움이 돼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싱겁게 먹느냐 짜게 먹느냐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싱겁게 먹는, 예를 들어 가지고 가공식품을 싱겁게 만들었다고 해서 가공식품이 건강한 음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있다. 정말 우리 과학 정보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데 네네. 그것에 편파적으로 휩쓸리다 보면 네네. 전혀 엉뚱한 그런 결과로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시정해 주시고 계신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의 핵심 포인트,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진짜 꼭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뭔가요? 일단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저허용 기준 이하의 아주 낮은 농도의 화학물질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거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 이러한 노출이 마이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걸 먼저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떤 외부에서 뭐 어떤 노출을 피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처 방법이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배출과 호메시스에 집중하는 생활 습관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화학물질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은 어쨌든 외부 화학물질을 잘 관리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이었는데요. 이런 접근이 이제 고농도 영역에서는 의미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저농도 영역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저농도 영역에서 이 고농도 영역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오면요, 그냥 사회는 끊임없는 불안, 걱정, 공포에 휩싸이게 돼요. 그죠? 그리고 이미 가장 중요한 노출원이요, 내 몸 안에 있어요. 지방초지에. 지금부터 거의 100% 환경이 그냥 100% 청정지역으로 변하고, 내가 뭐 먹는 음식, 물, 뭐 에브리띵이 다 100% 청정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요, 이 일은 의미가 있는 일이겠다, 이 일은 의미가 없는 일이겠다,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독 그러면 우리 무조건
공포감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우리 안에도 이미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더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이제 아까 고농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산업 현장에서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산업체에서 내가 뭐 특정 화학 물질을 가지고 뭐 거기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이럴 때는 우리가 뭐 보호구도 쓰고 관리도 하고 하는 거 그런 거 당연하게 중요하죠. 그런 거 고농도 구별해야 영역의 되는, 네. 어떤 독성. 그러나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전부 다 아주 저농도에서 발생하는 문제고 혼합체의 문제라는 거죠. 그 예를 들어 100개의 혼합체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한 개를 가지고 뭐 어떤 대책을 세운다고 해가지고 99개의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책에 이쪽 읽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과 그동안의 경험이 담겨 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몽상가의 꿈. 그 부분에서 지금 임상에 계시진 않지만 만약에 내가 의사하면서 환자를 만날 수 있다면 이러이러하게 하고 싶다. 근데 현실이 뒷받침 안 된다. 앞으로 우리의 의학 또는 병원 어떻게 가야 된다고 그 진짜 몽상가의 꿈이 어떤 건지 좀 그 말씀해 주세요. 질문이 없는 아니, 건데. 이건 마지막으로 제가 듣고 싶어. 그냥 그 얘기할까요? 네. 사실은 제가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쉬운 거는요. 지금 현 시대 의사들은 그러니까 처방을 하거나 뭐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술을 하거나 사실 그렇게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이 책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거는 이 현 시대는 이 생활 습관의 변화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손톱에 가시가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에 우리가 염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시를 그냥 여기 둔 채로 여기에 뭐 소염제, 진통제, 항생제 바르면서 이거 낫기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몸 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만성 염증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생활 습관 변화를 통해서 소위 우리 몸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가시를 뽑는 노력을 환자라면 누구나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환자를 교육할 수 있는 의사들이 필요해요. 다른 뭐 영양사가 교육하고 뭐 다른 어떤 직종의 사람들이 교육하는 것보다 의사가 그 교육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뭐 열심히 교육을 해도 그 누구도 내한테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의료 시스템이 이러한 관점을 접목해가지고 정말 환자도 살고 의사도 살고 정부도 사는 그런 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직 그런 의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현실에서 네. 환자들은 어떻게 태도를 바꿔야 될까요? 병원을 대할 때, 의사를 만날 때. 제가 이번 생의 사명은 이 호메시스를 세상에 알리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건강 정보가 너무나 많이 상반된 것들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맞나 저 얘기를 들으면 저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요 더 이상 다른 사람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몸 안에는 100명의 명의가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를 뭐 가끔 하는데요. 이게 과장이 아니고 이게 정말 명백한 진실이다. 이거 알게 될 거예요. 이제 그걸 알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뭐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건강은 따라오는 거죠. 우리 몸 안에 100명의 명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 휘둘리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내장돼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 그 안에 작동하는 호메시스를 잘 살려내는 이런 생활 습관 이걸 회복해 가는 것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잊고 사는 거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먼 걸음 와주셨고 귀한 것들 알려주시고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